뭐 미국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은 성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금리도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낮추려고 침체를 유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3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채가 5%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사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읽어졌던 건데 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물 같은 게 2019년부터 그 평가액이 크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초장기채 위주로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네.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약간 좀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트럼프발 이제 감세 예산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재정 적자가 더 누적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예산 이제 의회 예산 심의국이 만약에 이제 지금 하원까지 통과된 현재 예산안이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된다면은 향후 10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의 적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한 36조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0년 후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미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뭐 경기 침체 이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이제 많은 이제 그 글로벌 금융기관이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은행이든지 아니면 투자가들로부터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모습이 물론 이제 20년물, 30년물이 이제 5%까지 사실 치고 올라왔거든요. 뭐 기준금리는 4.5%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금리 어떤 구조가 사실 되게 플랫했었어요. 단기물하고 뭐 중기물, 장기물 다 거의 플랫하던가 아니면 역전 현상이 나타나던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해당이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특히 장기물 위주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이제 크게 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수익률 이제 항상 이제 구조물을 보고 있는데 단기물보다는 이제 중기물 정도가 좀 들어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장기물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은 사실 해소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보는 이제 느낌이 이제 사실 일본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역전 현상이 좀 해소가 되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금리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장기물들이 저평가되는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이제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금리가 전체가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저평가 메리트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거든요. 여기는 매크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재정 문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CPI가 뭐 지난 1월 달에는 한 4.0% 정도 나왔는데 지금 4월 달에는 3.6%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3%대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놀라운 일이죠. 30년 내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지금 한국이 한 2.2%대인데 저보다 높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지난해 4분기까지는 한 2.2%가 나왔는데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0.77%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성장률 떨어지는 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일본은행도. 근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지금 이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에다 이제 총재도 지금 지난 뭐 며칠 전에 또 얘기를 했어요. 일본 물가가 30년대 최고치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6월 17일 날 지금 또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대가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 구조가 되게 스티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장기물 갈수록 되게 스티프하게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년짜리는 지금 0.58%거든요, 수익률이. 그런데 30년, 40년 물짜리는 2.8%, 3.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물들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고 있고 네. 단기물들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단기금리가 높은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금리는 이제 충분하게 낮은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높은데 문제는 여기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익률 구조가 다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기물부터 중기물, 장기물까지.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에 대한 국채는 지금 뭐랄까 저가 매수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향후에 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뭐 단기부터 네. 장기까지요. 그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 국채와는 다르게 일본 국채 같은 경우 계속 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양국 간의 어떤 지금 채권 시장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그 사유가 좀 틀리기 때문에 차별화돼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 재정 부담이 주요 키 포인트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시작할 것 같은 이런 매크로적인 부담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면 이게 장기채 위주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네. 전 세계 경제 글로벌 패러다임이 이제 침체에 대해서는 네.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네. 잠깐 트럼프가 만드는 그 네. 침체에 대한 이슈가 이게 아니고 장기로 보면 여전히 성장은 하는구나에 네.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IMF의 전망을 보면 사실 이제 미국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가 1.7이고 내년이 1.8, 그다음에 다시 2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까지만 관세에 의한 악영향,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네. 나쁜 게 관세 영향으로 악영향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세와 우리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감세와 내수 부양 정책, 내수 부양은 이제 대출 확대 정책까지 포함을 그렇죠. 해서 이게 되면은 또 다시 미국 기업 좋아지고 투자가 많이 늘고 네.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 쓸 수 있는 소득이 더 세후 소득이 많아지면서 일단은 고용, 앞에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니까 고용이 또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림이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어쨌든 경제가 앞으로 빠르게 급선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돈을 계속 투입해서라도 바닥을 만드는 네. 징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럽, EU 이제 경제 권역을 제외한 G2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G2가 완만하게 한쪽에서 바닥 다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의한 악영향을 딛고 일어나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 강력하고 최근에 나왔던 심리 지표가 나빠진 것이 펀더멘탈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면 파월이 자존심을 걸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파월조차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은 무조건 인하 기조다라고 정할 수는 없다라는 식의 멘트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성장이 또 가속화되면서 거기에서 뒤따라오는 인플레이션까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믿음으로 확산이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 멈추고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면 감세안이 지출은 1조 줄인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이긴 하지만 4조 정도 더 세입이 줄어든다며, 그러면 이게 재정 적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채 입찰률이 살짝 평균 수준이 2.5배, 그러니까 대략 돈 들어오는 게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2.5배, 2.6배가 평균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최근에 약간 떨어진 2.4배로 나오고, 그러면 이거 수급도 안 좋네? 장기 성장에 대한 그림은 훼손이 안 됐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됐네? 근데 또 다시 일본을 바라보니까 일본은 어쨌든 금리 정상화의 관점에서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서서히라도 금리는 올릴 거 아니야. 결국에는 혼자 저금리였었고 혼자 거의 제로 퍼센트대의 금리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그러면은 고착화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정부, 그다음에 지금 중앙은행들의 기조는 선진국 중심으로 봤을 때 일단 돈을 풀어서 다시 한번 부양을 하자라는 주의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는 네. 규모가 이제 축소로 바뀌었었는데 네. 그 축소세가 이제 멈추는 구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페드가 얘기했던 게 모기지 채권은 팔고 네, 맞습니다. 국채로만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그걸 한 6조 달러까지 구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거의 6조 초반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는 돈이 여기서 더 걷어들여지기보다는 더 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래요.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 금리는 인하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페드 입장에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돈 풀리는 만큼 시장 금리 다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진이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 의도적이든 아니었던 간에 금리를 낮추기 위한 그 침체 내러티브가 일단 좀 지나간 것 같으니까 침체가 지금 나중에 오더라도 지금은 아니란 거가 금리에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게 지금 관세라든지 지금 EU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서로 안 볼 것 같이 싸우다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트럼프가 받아서 이제 관세를 또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증시는 거의 다 예전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고,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심리 지표들도 원래 소프트가 안 좋고 하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소프트도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은 침체가 아닐 것 같다는 내러티브가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금리가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뭐 당장은 힘들다. 네. 그런데 네. 연말까지 보면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이제 계속 뭐 이제 저희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이제 계속 네. 드리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연적 변상이 이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이제 저는 정상화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제 금리 구조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실 기준금리 4.5%라는 게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네, 지금 미국 물가에 네. 비해서는 물가에 굉장히 비해서도 높은 거죠. 그렇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할 때 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뭐 지적했듯이 네. 금리 비용을 계속 더 높이는 시장의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이제 매크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졌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기존까지는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역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도 사실 단기 금리만 내려가지 장기 금리가 내려가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동성 트랩에 갇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시장이 차라리 편안하게 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시장이 정상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그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충분해졌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내리고 버틴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미 연준에서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게 점도표는 분명히 연말까지 3.9%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도표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양쪽 간에 이제 계속 악유는 있겠지만은 연준도 지금 계속 그 점도표 3.9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건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발표라든지 누구 스피킹 할 때도 절대 그 문제는 지금 건들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연준도 통화 정책이 갈수록 이제 계속 내려가야 된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그냥 금리가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금리를 끌고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파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은 데이터가 이제 뒤늦게나마 도착을 하면 하반기에는 액션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 장기채 가격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거는 같아요. 뭐 미국 장기채 투자했는데 거의 5%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이게 뭐 장기 자금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금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미국을 좀 파는 듯한 셀 USA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선진국 자금 중에서 70몇 프로가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솔립이 완화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게 쏠린 데는 다 미국이 매력적이기 때문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좀 팽팽한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미국 장기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떤 전략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튈 때마다 20%씩 사자. 튈 때마다, 네, 네. 금리가 튈 왜냐면은 때마다 시장의 심리는 내러티브를 한번 만들면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요, 항상. 그래서 그게 주류가 되면 그렇게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 금리 이제 5% 수준까지 오니까 그때 돼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끝자락인데 그때 6% 7%의 금리 시대가 왔다 이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랬죠. 모든 자기의 자산도 다 팔고 뭐 사실은 그건 개인적인 사정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또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성장은 그냥 미국의 성장은 완만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도 사실은 M7이 완만하게 영업이익이 그래도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버텨주면서 S&P 기준으로 본다면 PER, 포워드 PR이 21배 높은 수준이에요. 역사적 평균이 그렇죠. 가장 높았을 때 24배니까 높은 수준인데 이걸 조금씩 더 내주면서 20배, 21배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림이지 지금이 뭐 하나의 쇼크 때문에 뭐 갑자기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고 갑자기 뭐 금리도 갑자기 5% 이상을 또 튀어버리 이런 구간은 아닌데 시장이 그러면 뭐냐면은 시장은 고요하나 당신의 마음이 항상 괴롭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죠. 투자자들이 계속 내러티브를 만들면서 단기 이슈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경제 펀더멘털로 해석하는 경향성들이 많고 지금은 뭐가 됐든 관세는 나쁜 거야, 인플레이션 유발할 거야, 그리고 지금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야, 파월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몽땅 다 프라이싱에 집어넣어서 4.5를 넘어가지고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8, 4.9까지 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적어도 그게 진실이 아닌가 봐? 라는 거를 겪으려면 또 1, 2개월, 최장 3개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3개월 동안에는 계속 4.5 이상에서 튀는 구간이 그게 5까지도 튈 수도 있고 아니면 4.89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이번에 한 번에 다 잡지 마시라. 그렇죠. 4.8에 다시 못 잡으니까. 4.8에 사셨어도 나중에 4.9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번, 3번의 이제 레인지 탐색 구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 매수를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그래서 포트폴리오상 보면은 전 세계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분기를 넘어서 2분기가 돼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전년도에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전년도는 왜 그러면 생각을 하냐면 전년도에 사실은 다른 나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달러만 강세였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각국들이 그 외환 보유고를 보면은 사실 거의 20-30% 이상이 작년 초반 대비해서 일본 중앙도 마찬가지고 ECB도 마찬가지고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가격, 자신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일정 부분 매도하면서 계속 비용을 쓰는 이제 방어 전략을 써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통화 가치는 그래도 지켰지만 달러를 매도를 많이 하면서 그 매도를 하면서 나타났던 차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1분기 들어서 다시 달러는 약세이고 자신들의 통화나 비달러 통화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온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매도,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위주의 채권보다는 비달러 위주의 통화로 또 구비를 해놔야 차후에 자신들의 통화가 떨어질 때 그때 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통화를 모아놔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시기별 정기 구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시적으로 조정할 때 항상 자신들의 가치, 나중을 위해서 역행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은 팔고 많이 떨어졌으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달러 채권에 대해서 무조건 셀 USA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이다. 만약에 유럽 채권하고 달러 채권을 갖다 놓고서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한테 뭘 사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베이스는 미국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네. 일단은 알았어요. 유럽 채권이 지금 매력적이고 금리도 네. 그렇고 스프레드가 좁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매력적이에요. 네. 라고 과학적이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말씀드려도 일단 8, 90%는 전부 다 달러 채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네, 더 많이 사죠. 왜냐하면 신용 리스크에서 그래도 가장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장기채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4% 후반대 금리가 다가오면 그 일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금리는 이제 솔직히 잠깐 튄 거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해서 미국채를 산다면 원래는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튀는데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일단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하는 네. 세가 더 크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커서? 아직 커요. 네. 아직 크고 제가 뭐 고객분들하고 지금 계속 이제 뭐 미팅하고 이렇게 해봐도 네. 사실 이제 매수 쪽보다는 사실 매도세 쪽을 좀 더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달러가 이제 뭐 그렇게 단순하게 요 금리 하나 갖고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뭐 달러의 어떤 전반적인 약세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지속된다. 왜냐하면은 변수들이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사실 신용등급 하락이었거든요. 무디스가 네. 이제 AA1으로 지금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뭐 무디스, 피치, 그다음에 이제 S&P 글로벌 다 지금 트리플 A에서 지금 한 단계 다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이 사실 뭐 가장 최고의 등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5년물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지금 47bp예요. 미국 국채들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S&P 글로벌이 2012년도에 이 신용등급 한 단계 내렸을 때 사실 그때 이제 거의 한 20bp 이상으로 튀었어요. 네. 그 이전은 그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2023년도에 피치가 네. 또 신용등급을 또 한 단계 내렸을 때 사실 이때 30bp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내리니까 40bp 이상 올라와요. 지금 47bp거든요. 점점 내리면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미 시장에서 금융 투자들,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놓고 본다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 우리 박사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면은 주요국들 그 중앙은행들은 당연히 달러 외환 보유고를 줄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네, 뭐 그렇게 기계적인 해야 대응이라는 그렇게 해야 거죠.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달러 매국세는 당분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 계속 된다 그러면 굳이 막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3.2조 달러 정도가 이제 지금 네. 외환보유 갖고 있는데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그분을 바꿔버리거든요. 네. 그건 이분들이 무슨 뭐 미국에 대해서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지금 손해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바꿔야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관세하고 무역 협상을 계속 통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방 로컬 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하는 모습이 너무 커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뭐 우리한테도 그랬죠. 예. 네. 이미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안 하면 또 이제 말하라고 합의도 해갖고 뭐 100년짜리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니까 지금 특히 이제 아시아 통화들, 대만 통화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베트남 통화라든지 원화, 위안화 모두 지금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달러는 물론 이렇게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은 충분하게 지금 약세로 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럼 지금 한 100에서 지금 저는 계속 지금 변동성 높게 네. 치고받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될까? 저는 한 95 정도까지는 달러에 대해서 네.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5% 좀, 정도 더 그래서, 열어놔야 그래서 된다. 이 정도 된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뭐 이번 주에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네. 약간 뭐 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1,350원 정도까지는 일단 안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장기화된다 달러 약세가 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연말까지 해서는 1,300원도 사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저도 사실 그쪽에는 좀 많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350원이라고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사실 지금 1,370원 1,370원이요? 어느 순간 많이 내려와 벌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1,500원 뭐 얘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두 달 또 빠질 때는 또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저께였나요?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관련한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도 요지가 원화 강세가 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JP 모건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1,310원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보통 1,310원 정도 얘기 나오면 30원, 40원 정도 멈추긴 하던데. 자, 그러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용등급 말씀 주셨는데 신용등급이 결국에는 재정 적자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누적 적자가 뭐 5경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감도 오지 않는 것이죠. 미국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오히려 트럼프가 시장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정부 효율부나 뭐 이런 걸 해서 2조 달러를 줄인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360억 달러 줄이는 걸로 그 정부 효율부가 일을 거의 그만둔 상황입니다. 의지는 강력했고 그리고 머스크라는 전문가까지 데려왔음에도 일단 한 번 벌려버린 지출은 줄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감세도 해야 돼요. 하원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자가 더 빨리 늘어나고 감세로 더 빨리 늘어난다면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박사님께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지금 질문 중에 답이 다 있으신데 사실 빨리 느느냐 천천히 느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산을 짤 때 재량 지출이 있고 비재량 지출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재량 같은 경우는 사실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 쪽은 소셜 시큐리티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쪽은 실업급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조율이 가능한 쪽, 장기 급여자, 실업급여자들한테 조정이 가능한 쪽이고, 근데 이제 비재량 쪽인데 이쪽에도 이제 사회복지와 시큐리티 관련되는 항목들인데 그게 뭐냐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쪽인데 이게 전체 1년의 예산안에서의 비중을 보면 거의 두 개를 합쳐놓으면 30% 육박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30% 육박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들어와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어서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10년 이상 되면 이제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그 사회보장 혜택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국민들, 그다음에 이민 들어와서 잠깐 이제 세금을 내면서 활동을 해서 재정에 기여를 했지만 이제 10년, 15년 지나서 이제 연로해지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다 받아요. 네, 후회자가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그 고령화가 어쨌든 인구는 늘어나지만 다민족 국가라서 그렇지만은 들어와서 또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그 영향도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나 이런 이제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도 이 재정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그 전에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출을 갖다가 줄이는데 지출을 줄이는 항목들을 사실은 민감하지 않은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쪽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표시 별로 안 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건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있었고 그다음에 은퇴 군인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펀드가 또 있거든요. 퇴직연금 펀드가 있거든요. 그런 건 못 건드려요. 그런 거 건드리면 여론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여론이 그거는 진짜 기본 뭐 정통 보수건 뭐 민주당이건 그 경우는 완전히 그 여론이 완전히 뒤집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군의 근간을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계속 수천억 달러씩 계속 이제 이자 비용이 쌓이는 구조이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듀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는 어쨌든 뭐 기정사실인데 상식인데 근데 이제 사실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감세안을 덜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검세안을 갖다가 예를 들면 고소득층한테는 감세안을 좀 덜 주고 혜택을 덜 줘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돈을 좀 정부도 벌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세를 해서 그래서 경기도 약간씩 슬로우하게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리스크를 덜 받느냐 아니면은 트럼프식으로 화끈하게 세게 하면서 경기를 확 살리면서 그러면서 가느냐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실 후자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판단하는 기관조차도 어쩔 때는 이게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트럼프 머릿속을 모르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S&P도 그때 당시에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을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높이는 그 구간에서 적자의 추세와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났고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근데 네. 그때 한마디 코멘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성장이 회복되어서 항우 세입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좀 올려주고 싶은데 이유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장만 하면 물론 뭐 성장만 하면 성장만 되긴 하죠. 하면은 이거를 지금은 세입이 네. 적어도 적자가 심해도 네. 이거는 다 되돌릴 수 있다. 네. 그게 트럼프의 방식이고 네.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화끈한 감세 쪽으로 네. 계속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장으로 가면서 그 노이즈들을 잠재우면서 네.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부채라는 건 이제 뭔가를 팔아서 혹은 돈을 모아서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이 나오면 그 성장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게 국가 부채 비율인데, 그럼 결론은 그거네. 적자가 늘어날 거는 상수인데 적자 늘어나는 속도보다 성장이 더 빨리 나오면 괜찮은 것이고, 네. 그게 안 되면 2011년에 우리 여름 때 겪었던 또 한 번 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렇죠. 홍역을 치를 수 있겠다. 그래 앞으로는 적자의 속도하고 성장의 속도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